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몇 건의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혹은 범하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과 그 처벌 사례, 수위, 그리고 현실에서의 인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마무시한 법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없다고 해도 초라해지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고요. 혹시 그 본인 얘기를 해도 좋고요. 가장 좀 네. 얄미웠던 친구 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중에요. 얄미웠던 사람. 예, 있네요. 어떻게 얄미웠어요? 그분?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막 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나이 때 벌써 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면서 친구들을 막 많이 무시하고. 네,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뭐. 좋은 학교 잘 가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예전과 달라졌을지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얄밉네. 이 여쭤본 이유가 그 오늘 어마무시한 법에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네. 그 얄미움, 저 같은 경우는 얄미움의 대상으로 많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제가 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일상 속에서 많이 퍼져 있는 범죄 같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네네. 네, 보통 이제 좀 얄미운 사람들, 이런 사람 대상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네. 본인이 네. 누군가를 좀 직장에서 괴롭힌 적이 있다, 혹은 학교에서라든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죠. 솔직히. 저도. 네, 있죠. 어떤 경우였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사실은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뭐 이등병 요럴 때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오히려 고참이 되고 나서 후임 병사들을 좀 소위 말해서 갈구는 더 괴롭혀. 네.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움찔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억이 조금 들고는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자각할 정도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자각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소위 말해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우리 괴롭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범죄가 되는지. 네. 뭐 상사나 선배가 자기라고 호칭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자기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네. 자기가 이건 했잖아. 그런데 네. 이게 동성이 아니에요. 이성이거나 그래요. 네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성희롱적인 발언에 속하니까 그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워낙 사례별로 다르긴 해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꼈을 정도로 그리고 한 차례가 아니라 뭐 수없이 반복된 경우 자기야를 한 번만 부르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가령 이제 박정현 대덕구청장께서 저한테 자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말씀하실 네, 때. 네. 근데 저는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분한테 좀 다른 분 대할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린 적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아예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친근함과 애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애정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혹은 뭐 유괴 관계가 있거나 약간 직장 상사나 후배 관계에 있거나 뭐 부하 직원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정신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칭 부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그 형태들의 이런 괴롭힘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줘 보실까요?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죠. 사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떤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관련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뭐 예를 들면 사업주에게는 관련된 예방 교육이라든가 뭐 조사 의무 같은 거를 부과하고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 뭐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또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위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괴롭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뭐 정당하게 이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례가 있네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이제 근로자가 예를 들면은 자기에 관련된 뭐 정당한 처우 같은 것들을 자기는 뭐 사대보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그만 나오세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을 그냥 뭐 1시간 통상적인 원래 출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라 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업무 대기를 막 그냥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업무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고 뭐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러니까 사측에서는 갑자기 업무를 변경시키고 소위 말해서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책상을 뭐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네네네 일 아무도 안 준, 일거리 아무것도 안 주고 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노조를 가입하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 회사한테 이제 부당한 처우를 받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이의도 제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니까 노조 탈퇴하라고 이제 중간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막 압박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 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일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명확하게 처벌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아.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이게 딱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게 거죠. 상황별로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안 준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맞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이지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직접적인 법적인 대응을 근로자 개인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어떤 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제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 부당행 노동행위라는 거를 확인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일단은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스트레스고 뭐 마치 시간이나. 의료 사고 났을 때 환자가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네네. 어렵고 뭐 그런 거랑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업무 관련한 것도 있지만은 또 업무 외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회식 이런 것들 저야 뭐
김 변호사님도 그랬고 우리 네네. 회식 좋아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회식 제발 강요 당했으면 좋겠죠. 내 돈 안 들어가고 공금으로 얻어먹으니까. 네, 뭐 맛있게. 예,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가면 그렇죠. 분위기 깬다고 해가지고 이 네네. 회식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술도 네. 한 잔에 뭐 또 마셔, 에이 너 치사하게 안 마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 영화 중에 아마 그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새로 입사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채식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점심 메뉴가 항상 육류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막 아유 이런 것도 못 먹냐고 아. 타박을 준다거나. 나 생각났어. 네. 대사남 회식할 때 나 돼지고기 안 먹는데 네. 삼겹살집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를 갔는데 회식 자리도 또 육류인 거예요. 아. 그런데 회비를 똑같이 걷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에이 이제 좀 내가 하나 이렇게 희생하지 뭐. 예, 애교 섞인 말을 하면서 아유 저는 이거 고기 안 먹었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직장 동료가 막 어떻게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식의 막 타박을 주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먹었으니까 네네. 그 반환 청구 이런 소송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법이 아직 이제 입법이 정확하게 안 된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민사상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았죠. 뭐 예를 들면 인격권 침해, 인격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 네. 뭐 그렇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가 이제 안전보건 유지 증진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뭐 또 그게 어떻게 위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 보면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고기를 못 먹는데 거기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업주가 이렇게 이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뭐 왕따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사업주에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선하면서는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치킨을 저만을 위해서 사주셨습니다. 네, 그거 혹시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건 어때요? 그 술 좀 한 잔 따라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괴롭힘의 일종이 될 수는 있죠.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뭐. 없죠. 없나요? 뭐 예를 들면 술 따르라 하는 건 이제 성희롱의 하나로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희롱. 네. 이 술 따르는 게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예전에 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제 뜻은 아닙니다만 그 여자분들 이제 술집에서 예전 이게 접대부 뭐 이런 분들 술 따라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인간 대 인간은 술 따라라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술을 따르라고 하신 분이 항변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난 남자한테도 따르라고 했다 그냥. 근데 이제는 지금 예를 들어 여자가 따라주는 게 맛이야 이런 거는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술 따라라 정도. 그게 그렇죠. 단순히 술 따라라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높죠. 예를 들면 뭐 주위에서 직원들이 이제 증언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게 뭐 당사자는 약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통상적인 그냥 직장 관계 내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성희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죠. 노래방 가갖고 회식하면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뭐 갑자기 춤추자고 손 붙잡고 데리고 나간다든지. 그거는 뭐 신체 접촉까지 이루어지는 이상 뭐 아니,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브루스를 추자고 한다든지. 뭐 어깨 동무가 뭐 이제 직원들이 전체가 다 단합하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어깨 동무를 개인적으로 은근슬쩍 와서 어깨 동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뭐 예를 들면 접촉을 심하게 손으로 뭐 이렇게 문지른다든가 뭐 문질러. 이제 어깨 동무를 넘어서 이건 거의 추행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아니 갑자기 막 We Are the World 누가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막 흔들어 막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투도 굉장히 오래 네. 화두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 또 뭐 무슨 메갈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페미니즘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녀의 성 인식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점차로 개선돼 나가고 있는 지금 단계라는 이게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하고 그 뭐 조심하는 거를 아니 사람이 사는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조심을 해야 되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 그 우리 어렸을 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셨다고요. 네. 기억하시죠? 저는 저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무실 가면 너구리 속을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막 해가지고 네. 또 재떨이 비어오는 심부름 같은 것도 했었고요. 맞아. 그런데 그게 그때는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요. 난리 나죠. 수업 시간에 교사가 네네. 담배를 피우고 학생에게 재떨이를 비우라고 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항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은 없지만 그 경우에 따라 다른 법으로 적용돼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네. 뭐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네, 일단 괴롭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굉장히 좀, 저도 이제 근로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저도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 샐러리맨들, 특히나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보면 공감도 많이 될 테지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뭐 이렇게 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를 하려면 자칫하면 부당해고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해고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괴롭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두게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제 명예퇴직을 권고했는데 이제 거부한다든가 근로자가 이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업무 협조 같은 걸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업무 협조를 위해서 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안 주고 일은 자꾸 시키면서 일이 늦어지면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장 내에 샤워장이 있는데 남성 샤워장과 여성 샤워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여성 샤워장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니,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산업재해를 당하셔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셔가지고 복직을 했는데 운전을 자꾸 이제 계속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근데 이분은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당신이 운전을 못한다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면은 네. 그 관련해갖고 퇴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업수당 이런 거 할 때 그 노동자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업수당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네. 씁쓸합니다. 그런 것도 네. 어때요? 그 혹시 자기 생일 때 막 은근히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네. 아니면 이제 경조사가 있는데 자기 경조사가 아니라 네. 자기의 뭐 사돈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 막 은근히 알리고 압박되죠, 그렇죠? 압박은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뭐 괴롭힘이라고까지 갈취 아니에요, 갈취. 네. 거의 뭐 그렇게 인정받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 의외로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직장 가면 특히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장 선생님은요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동네 교장 가셨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주변에 쫙 돌려가지고 많은 그 축의금을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개선책의 하나로 이제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입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내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하고요. 저희가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처럼 이게 무슨 법적인 강제성은 없겠지만 조직 내부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선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언적 의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가야 될 것,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갖고 철학을 갖고 운영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사내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호소하기에 앞서서 그 조직 안에서 먼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왜냐면은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문제를 자꾸 삼게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나 그 괴롭힌 사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그 근로자 개개인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사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징계 그리고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인가 뭐 이런 걸로 좀 내부적인 규율을 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징계도 징계 나름인 게 보통 징계 보면 뭐 견책, 근신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반성문 하나 쓰고 뭐 그냥 말 좀 줄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를 잘 안 주고 협조 안 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뭐 오히려 업무 폭탄 이렇게 막 주는 그런 것들도 괴롭힘의 일종일 있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기 힘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빵 2개랑 담배 하나 사고 50원 거슬러 와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업무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과중하게 주고 데드라인을 계속 설정하는 거예요.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빨리 처리 안 하냐. 그러면 업무 평가를 낮게 줘요. 그리고선 나중에 당신은 업무 성과가 낮으니까 저조하니까 이거 우리가 해고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치사하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그렇죠. 구제 소송을 신청해야죠. 걸면은 그 구제받는 경우들이 좀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부당해고로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요 다음이 문제예요. 구제를 받아가지고 복직을 하더라도 사실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가시방석이거든요. 다니기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통 이렇게 되냐면 그냥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그냥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사측과 협의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 이게 좀 너무 속상한 일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너 인사평가 때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은 협박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형사적으로 어떻게 형사적 법적 처벌 이런 것들이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사실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협박 정도에 이르려면 사실은 그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 평가를 낮게 주겠다라는 게 이제 협박에 이를 정도는 그때그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게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그건 뭐 예를 들면은 고소는 가능한데 네. 그게 형법상 협박죄에 이를 정도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협박죄에 안 될 가능성이 하지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청구를 해서 거죠. 받을 가능성은 있다. 네네. 굉장히 좀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에 관련해서는 보호 장치가 우리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께선 대전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표 프로그램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진지해요. 네. 인신공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니네 엄마는 널 뭘 먹고 낳길래 그 모양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되죠. 이거는 형법상 어때요? 이것도? 그러니까 모욕죄라든가. 모욕죄 맞다. 배웠던 모욕죄. 예, 모욕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모욕이나 이제 명예훼손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동시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신공격성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관련 지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능하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에서 인권위에서 또 어떤 조사 사례들이 있었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가 업무 성과들이 있잖아요. 특히 영업직 같은 부분들. 근데 업무 성과가 일정 기간 동안 좀 저조하다 싶으면은 사측에서 저성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게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더 잘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자존감을 떨어뜨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뭐 책 같은 걸 회의실에서 앉아가지고 읽게 하거나 반성문 같은 거 막 쓰게 하거나 아니면 면담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뭐 한두 시간씩. 생각만 해도 괴롭다. 네. 그걸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당신이 이 회사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A4 용지 2장에 한번 다 써봐라.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게 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선 시간대별로 업무 일지 다 작성하라고 그러고 음. 업무에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소요 시간도 다 적어라.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명백히 괴롭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저성과자 같은 경우는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결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그 시간 동안에 성과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단시간에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고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힌 부분들이 인정은 되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부당해고에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당신이 일단 저성과자는 맞지 않느냐 막 이런 이유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당해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직원들의 성과를 내줘야 기업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데 네네. 성과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불성실한 노동자들 분명 존재는 하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마치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노동법 때문에 함부로 해고도 못하고 미치겠다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근로자가 다 옳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도 하지만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영업자 많죠,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분들은 나 너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실관계들을 여러 차례 뜯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좀 불성실하고 네. 공금 이렇게 슈킹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잘못한 거긴 한데 네. 이게 정말로 조직 문화에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업무 성과도 나쁘고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에서는 무조건 다 품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더 맞고 틀리고 혹은 이게 부당하고 정당한지는 저희가 사실 다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이게 맞고 틀리다보다는 상황별로 좀 네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네네. 같네요. 네.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해 주시죠. 해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외,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 있겠네요. 네네네. 그 대표적으로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뭐 노르웨이나 뭐 호주 이런 데서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이네요. 네네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쾌한 언행이라든가 뭐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나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게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든 게 스웨덴인데요. 여기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유형을 정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 공유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고립을 유발하는 거, 개인이나 왕따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개인이나 가족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고의적으로 업무 성과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부적절한 처벌, 공격, 모욕, 비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모욕적인 처벌 행위 이런 것들 유형을 아예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어요. 안 내가 안 했다라는 거를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뭐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서 정신적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해놓고요. 직장 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고객 같은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른바 손님의 갑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판례를 보면 이제 그 소비자 무슨 센터 같은 직원분이셨는데 고객이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고 뭐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싸대기 때리는 경우도 있고 네, 무릎 꿇리고 막 사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근로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근로자한테 징계를 내려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손님을 어떻게 대했길래 손님이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이 근로자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업주에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업안전보건법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잖아요.
계약 내에도 부수적으로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배려를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업주를 같이 처분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참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측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측하고 그러니까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설정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잘못된 그러니까 사실 일에 앞서서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런 인권 교육으로 우리가 좀 확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많이 좀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노동 환경도 그렇고 노동 의식도 그렇고 처참한 수준이라고 아직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됐으면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될 그런 수준들이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아직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 좀 키워주십시오. 김윤기, 김태형, 김세원의 대전의 삼김시대. 더 이상 젊지 않은 새 남자.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태형 당원. 그리고 중도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세환 당원이 각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주관적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2위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상 그 내용은 참 아직 멀었더라 싶은 게 그 얼마 전에 또 그 태안화력 발전에서 그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가요, 영국의 약 18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랑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괴롭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단은 입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 이게 이제 통과될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언제 올라갔대요? 그게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네네. 최근 일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가 아마 10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맞습니다. 이제 2016년 10월에 발의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는 이미 한 차례 또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장재현 의원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막 떠들 때는 마치 국회가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법안 통과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누더기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이 좀 통과가 되는 게 이런 뭐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최대한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예방교육 같은 경우를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 내 지침이라든가 뭐 취업규칙 혹은 징계 규정에 여기에 대해서 기업 자체 내에서도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구제책이 좀 시급하게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산업재해에서 사실 업무상 스트레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산업재해로 아직까지 인정받는 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자꾸 근로자분들의 이런 산업재해나 사망사고들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사업주나 기업에서 그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방방위 처벌로 그냥 끝나고 뭐 금전적 약간의 그 돈으로 기업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냥 보상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방지책을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을 안 하려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뭐 따돌림, 뭐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 내고 만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 아까 산업 안전 관련해서도 작업장 내 안전시설 미비, 교육 미비 이런 거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 내봤자 이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네네.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그냥 뭐 내고 말지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사고 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과태료를 몇백억, 몇천억씩 때리면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안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터지고 사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기업이 거의 이제 뭐 문 폐업 닫아야죠. 구도까지 갈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미국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너무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계속 뭐 발전을 하겠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좀 낮은 수준의 의식들이 우리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요. 그 기업 경영권에서의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인 거지. 이건 기업 활동의 규제하고는 거리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네, 고맙습니다.